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나 이익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인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달러 예금 액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달러 예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 쇼핑이나 여행을 위한 준비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향후 오를 시기를 대비한 투자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과연 달러의 흐름이 어떻길래 뭉칫돈이 몰린다고까지 할까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신년 금융정책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특히 금융혁신 추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발표됐는데요. 그간 은행 위주의 또 은행의 이익 위주로 되어 있던 정책 환경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은행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좀 더 챙겨주겠다라는 건데 취지와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금리는 오르고 있고 예대 금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따져봅니다. 경제도미노에서는 미국발 법인세 인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내리자마자 임금도 오르고 기업 투자 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과연 실체는 뭘까요? 실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최백운 교수와 함께 따져봅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 초반에서 좁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1,05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더 이상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수출 기업을 비롯한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어하겠다 이런 말은 나오지만 사실상 구두로 개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죠. 원화 하락폭 제한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싼 값에 사 모으자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83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환율의 움직임 과연 어떻길래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또 달러 예금 괜찮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외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길래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원화의 강세 현상,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현상이 사실 연초 이후 계속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대외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사실 좀 달러 약세 현상이 좀 가속화되면서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좀 동반 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게 한 3년 정도의 텀으로 봤을 때 최저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가 이렇게 싸진다, 원화가 세진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를 먼저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이 사실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강세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네. 오히려 미국이 이제 감세 정책, 그러니까 감세안을 통과시킨 이후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이제 커지면서 오히려 미국의 펀더멘탈이 중장기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가 좀 달러 약세 요인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일본 은행이라든지 또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통화 정책을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축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좀 초강세로 가면서 달러 약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것들이 요인 달러 약세 요인을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조금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연말경부터 이제 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좀 낮아졌고 네. 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선수단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대화 분위기가 사실 조성되고 있는 것들 자체가 네. 좀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사실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뭐랄까요, 좀 위험자산 선호 같은 현상도 좀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달러 약세가 되는 부분 자체는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을 선택하기보다는 빗달러 자산 네.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또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거는 세상에 그만큼 좀 위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또 다른 신호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금들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실 좀 위험 자산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도 그 달러 약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얼마까지 떨어진다 이런 분석은 어렵겠지만 이런 흐름세가 좀 길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예, 뭐 사실 그때 아직 달러에 대한 전망 자체는 사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딱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달러보다는 엔화라든지 유로가 상당히 좀 강세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원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또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좀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생각이고요. 다만 남아있는 복벽 자체는 여전히 좀 북한발 리스크 자체가 언제든지 그렇죠. 다시 불거지게 되면 환율을 다시 조금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고 하죠. 달러를 이제 사두고 저축하는 이런 투자가 는다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과거에도 이전에도 많이 경험했지만 사실 환율 자체가 900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좀 심리적인 상황이 있어서 지금 원화 가치가 상당 가격인 거 아니냐, 너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좀 심리적인 의미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제 아직 제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아마 지금 외화 예금에 사실 좀 자금들이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 성적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달러 투자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달러 예금을 투자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어떻게 판단 내리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관점의 투자 시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게 권고를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언제든지 달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갖고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달러 자산을 사두는 것 자체는 네네. 그거는 또 다른 어떤 투자의 어떤 대안으로도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도 여러 가지 이 경제의 어떤 근간과 여러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도표상의 인상분만 봐도 그런 계산에서 사실은 좀 지금 달러 사두면 오를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달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달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세로 가느냐 하는 부분 네. 자체는 결국 지금 외환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정책의 흐름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는 ECB라든지 또는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정책 자체의 변화에 사실은 더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그것이 시장의 기대 자체를 뛰어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네. ECB나 일본은행의 돈을 이제 축소하는 그러한 것들이 네. 엔화나 유로화 가치 자체를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외환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이벤트와 관련돼서 사실 11월에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달러를 강세로 유도할 거냐 약세로 유도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네. 약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부분 자체도 조금은 이제 외환시장 흐름에 사실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예, 사실 훨씬 국내 정치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다시 또 반등해서 단기간에 차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투자 성격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외화 예금이 많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좀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딱히 그런 분석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딱히 그런 말씀드리는 분석 자체는 사실은 네. 없고요. 근데 네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외화 예금 자체가 사실 기업 예금 성격입니다. 그렇죠. 결제대금. 개인들이 예금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결제대금을 이제 달러로 갖고 간다는 부분 자체는 결국 현금 유동성 자체가 이제 축소된다는 의미고 결국 그런 것들을 원화로 환산해서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네. 투자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돈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결국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매출을 늘리고 이제 결국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들을 늘리는데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요. 그것은 결국 이제 투자 위치라든지 또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니 이제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사실 갖고 계시면 만약의 경우 이제 원달러 환율 추가로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는 네. 상당한 환손실을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뭐 꼭 기업 예금, 일단 외화 예금 자체가 꼭 맞는 답이다라고 사실 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설명이신데요. 뭐 박상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기억하시면 뭐 IMF 때 출장 갔던 분들 전부 다 이 달러 쓰지 않고 막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출렁대던 환율에 대한 아마 생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게 방금도 말씀해 주셨고 또 트럼프의 어떤 중간 선거 얘기도 하셨지만 900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뭐 수출 기업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사실 뭐 저희가 심리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수준 자체가 1,050원 정도, 기업들이 이제 좀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1,050원 정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부 역시 이제 뭐 1,050원, 1,060원 계속 시장 개입을 해내는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 쪽에서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 같고요. 네. 만약의 경우 이제 900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업의 저희가 이제 이익 자체를 결국 달러로 벌지만 원화로 또 환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 그렇죠. 원화 환산 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모든 통화가 같이 강세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동일하게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결국 받는 피해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 뉴스 들으시면서도 달러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좀 그런 차원 저 작게 어떤 피해가 없을 정도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좀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구두 개입 외에는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딱히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정부가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인가. 과거에는 사실 좀 뭐 외환 당국 입장에서 일정 수준의 환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 뭐 통상 압력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환율 조작국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 수준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사실 빨라진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뭐 차익을 실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다라는 걸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또 개인의 선택, 개인의 부담이라고 한다면 뭐랄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현상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면밀히 그 흐름을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말씀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사전, 오늘의 주제는 외화 예금입니다. 달러, 엔화, 유로화 등으로 통장에 예금을 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찾게 되면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또 당장 그 돈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많은데요. 보통은 달러 예금은 투자적 성격도 많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 항상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외국환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것, 외화 예금 말씀드렸죠. 지금 달러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외화 예금 전체를 합치면 8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내 거주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에 의한 예금 계정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외화 예금 통장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기업이 수출하고 받은 대금 등을 그대로 넣어둘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외화 예금을 개인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의 흐름을 보고서 이익, 차익을 노리고 이 외화 예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가 사실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달러 가치가 갑자기 뛰어오른 IMF 외환 위기 때라든지 이런 상황을 놓고서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의 외환 상황을 보면 또 안전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또 이익을 노리고 있는 분들의 관심사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암호화폐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보도하지만 참 정부발 이슈가 커졌는데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다. 이거 답변해야 되지 않나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보면 이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제목의 청원이 있는데요. 네네. 오늘 오전에 이 청원자 수가 20만 명을 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20만 명이 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이 각 부처 장관 등이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까지 보면 청소년 보호 폐지법, 낙태죄 폐지, 또 주치감형 폐지 등이 국민청원 20만 명을 좀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예, 자, 이 정도 여론이면 정부의 입장도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좀 혼란을 거듭하면서 좀 약간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고 좀 역풍을 맞았고요. 네. 정부는 일단 이 투기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견제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도인데 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도 일단 검토 대상에는 올려놨습니다. 네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 거래소 폐쇄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 투기 거래 차단을 좀 주력을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거래소 폐쇄도 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으름장 놓고 투자자들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안정화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값 얘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이런 뉴스도 많더라고요. 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책 발표 후에 송파구 집값은 4.47%나 올랐고요. 강남구는 3.89%, 서초구는 2.87%가 올랐습니다. 광진구가 이 5.09%가 올라서 이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 상승폭이 좀 가장 컸고요. 네. 성동구와 마포구도 송파구와 함께 4% 넘게 올랐고 영등포와 강동구, 양천구 등도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 대책 발표 후에 3.23%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 대책이 나왔는데 값이 오른다, 역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네.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는 애초에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이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했고 대출 고삐도 좀 재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책 전후에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까 이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오히려 이제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이 다주택 보유가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인기 지역에 될 만한 집 한 채가 낮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좀 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결과에 강남 3구와 광진구, 성동구 같은 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일러 끄니까 역시 운목부터 더 차갑게 얼어버리는군요. 정기적금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에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이 34조 4,5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3년 1월 이후에 가장 적었던 지난해 4월 33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약 1조 2,500억 원, 3.8% 정도 늘어난 건데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이 정기적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예금을 하고 만기일에 약정금리로 돌려받는 대표적인 목돈 마련 상품인데, 네. 정기적금 잔액을 보니까 2009년 1월에 16조 1,200억 원 이후에 꾸준히 늘어서 2013년 12월에 38조 원까지 좀 늘어서 정점을 찍었다가 2014년 11월부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지난해 5월에 플러스로 돌아섰었는데, 네. 그 금액이 좀 점차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초저금리가 예금에도 적용돼서 별로 매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몰리는 것 역시 금리 영향이 큰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금이 줄어든 이유가 아무래도 저금리 영향이 좀 컸었는데요. 2016년 6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25%로 인하되는 등 이 저금리 기조로 이 적금 이자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력이 좀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기적금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은행권에서도 이 기본 2%대 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들이 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신한은행의 적금 상품은 최고 3.5%
2% 금리까지 좀 쳐준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예금이 오르면 대출 금리는 당연히 더 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가 지난달에 1.79%로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코픽스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보면 3%대 초반에서 4%대 초중반이 좀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예. 자,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은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뭐 지난해만 해도 각 은행에서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최저 이제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코픽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요 은행들의 이제 담보대출 금리가 좀 진작에 좀 3%대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신한은행도 지난달에는 2%대 대출금리 상품이 있었는데 이제는 2%대 대출이 좀 사라지게 됐습니다. 농협은행만 잔액 기준으로 아직 2%대 금리가 좀 대출 상품이 좀 남아있긴 한데 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코펙스가 금리가 오르면서 3%대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조만간에 2%대 대출 금리는 모두 다 좀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돈 아껴 써야 된다라는 말, 뭐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찢어지거나 또 불에 타거나 이렇게 된 지폐와 동전을 봤더니 3조 8천억 원, 꽤 많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이 이런저런 이유로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3조 7,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6,500억 원, 21%나 늘어난 건데요. 이 손상화폐 규모는 2013년 이후에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 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기된 손상화폐는 장수 기준으로 6억 장에 달하는데 네. 지폐가 3조 7,600억 원으로 좀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네네. 그중에서도 만원권이 80%에 달했습니다. 폐기된 지폐는 이 55톤 분량으로 99대분에 좀 해당을 하고요. 네. 지폐를 모두 연결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79회 왕복할 수가 있고 또 이를 쌓으면 백두산 높이의 21배, 에베레스트산 6배, 또 육산 빌딩의 22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손상된 화폐니까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부동산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좀 있는데, 물론 뭐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값 상승이 실제 거래보다는 호가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면서 호수가 많긴 한데요. 예, 그래도 이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보다 좀 정교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교한 접근이란 말 계속 새 정부 이후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도 관련 뉴스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출범하고 해를 넘기면서 다양한 정책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처럼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그간에 지적됐던 것들을 좀 다시 바로잡겠다라고 있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해결책보다는 앞서 뉴스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교한 해법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이나 혹은 개개인들의 어떤 금융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국의 정책에 대한 여러 걱정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상승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금융 관련 정책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정부가 금융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의 힘을 싣고 좀 부족했던 서민들 위주 정책 신경 쓰겠다 이렇게 큰 틀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가 어제 금융혁신 4개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네. 4개 전략으로는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이라 해서 벤처기업의 어떤 자금이 흘러가도록 포용적 금융이라 그래서 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경쟁 촉진이라 그래서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 금융권의 어떤 실천 의지와 성과 혹은 시장의 신뢰가 과거와 다르게 금융위가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그 과제를 제시한 걸 보면 네. 전반적으로 그 혁신안을 보면 큰 틀의 혁신보다는 좀 작은 세목에 너무 집중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금융의 큰 아젠다는 없고 다소 세세한 과제 중심의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네.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좀, 뭐, 큰 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세한 것들만 나왔는데, 아젠다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 사실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개혁에 대한 큰 틀을 네네. 마련해주고, 네. 관치금융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네. 아니면 금융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해 줄 거냐, 네네. 이런 부분들을 크게 좀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세세한 걸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금융권을 너무 아직도 네.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관여를 하는 오히려 그런 네. 모양새를 계속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것이죠. 예, 사실 뭐 은산 분리 이슈라든가 또 여러 가지 네. 이 서민금융에 대한 또 별도의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정책적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네. 나온 것들은 뭐 그간 지적했던 얘기에 대한 반응이긴 합니다만 뭐 좀 작은 것들 예. 그래도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네.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사실 네. 대표님하고 참 자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좀 줄이겠다. 정부가 이제 이거 좀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터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금융위가 ATM기 그 수수료라든지 외환 환전 수수료에 대한 뭐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점검 개선해서 네네. 그 안을 3월까지 만들겠다. 네. 또 뭐 저소득층 대상의 금융 수수료를 그 면제를 확대하는 안 것과 또 하나는 이제 편의점, 슈퍼, 제과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네네. 7월부터는 인하해주겠다. 네. 또 하나 더 나가서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ATM이나 외환 수수료 물론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겠죠. 네. 다만 이런 문제는 평소에 모니터링하고 네. 감독해야 할 일을 네. 사실상 강제로 시행 요구하는 수단으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카드 수수료 인하도 서민 금융을 언급할 때마다 계속 나왔죠. 선거 때마다 또 매년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낮춘다고 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수료 문제를 지나치게 여론화하는 단골 메뉴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네.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그래서 시장에 맡기기도 하지만 네. 시장에서 제대로 어떤 수수료 체계가 산정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제대로 조사, 감독 또한 연구할 필요는 네. 물론 있고 그걸 지도할 필요는 있는데 네. 자기네가 원하는 시간대에 항상 이런 말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정부로서도 이제는 좀 개선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 올리기 시작하고 담합 의심이 나오고 할 때는 또 물론 이 정권 교체와 이 전이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 나올 때 좀 제대로 움직이지 않다가 이럴 땐 또 이렇게 참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또 그나마 이런 부분들도 좀 뭐랄까요 제도화하거나 앞으로 좀 네네.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뭐 은행이 일제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올리거나 ATM기를 일제히 네네. 폐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견제의 기능을 하는 건 또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내지는 제도화해서. 그 원칙을 미리 네. 제시를 해놔야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자연히 금융권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네. 그 조사를 하고 시기에 자기네들 맞게 시기만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네. 옳지가 않다는 거죠. 예,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틀 자체를 궁금해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의 태도도 같이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배타적 이익 추구다. 예대금리 마진 아주 강하게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금융생활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는 뭐랄까 좀 불평등한 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 가파르게 대출금리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하고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금리가 같이 오르다 보니까요. 네. 사실은 금리 상승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네네. 다만 은행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뉴스 자료에 의하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0.02%로 올렸다고 최근 1개월간요. 네네. 올렸다고 나왔는데요. 잔액 기준으로 보면 0.04%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네네. 또 하나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신규 취급 부분은 물론 0.02로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잔액 기준은 또 0.09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렸던 네네. 건데 또 하나는 대조적으로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0.08% 뭐 신규나 잔액 기준이 낮췄고요. 네네. 또 우리나 NH은행 경우에는 0.04%로 올렸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은행은 오히려 낮추고 네. 어떤 은행은 2배로 올리고 이런 네. 것들을 보면 과연 그 금리의 어떤 이러한 것 체계가 네.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게 금리가 오르는 것, 뭐 기준금리 올랐다라는 뉴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요. 또 늘 이 조남희 대표랑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 혹은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대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좀 네. 현황을 잘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기업 투자로 그 수요 방향을 돌리겠다. 이번에 혁신 내용에도 나왔고 정부의 방침이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민금융 그렇습니다. 혜택에서도 빠지고 이쪽 혜택에서는 또 차별받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난감해졌는데 이런 네. 부분들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서민금융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또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금융은 항상 단골 메뉴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이제 제대로 발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제 발표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 지원을 7조 원 정도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보면 7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조 원이라는 금액이요. 신규 올해 지원 금액이 아니고 네. 누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대출 금액을 뭐 연기 대환해주고 네네. 지금 갖고 있는 대출까지 합해서 7조 원이라는 거예요. 규모가 그렇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올해 신규로 공급하는 것은 1조 원입니다. 네. 2조 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지원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네. 무슨 서민금융 대책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7조 원이라는 것이 잔액 기준이라는 것이라면 얼마나 이게 그 금액이 미미하냐면요. 네.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가 현재 15조입니다. 네. 불법 사금융으로 그 대출받은 그 규모가 2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5조 원 정도, 최소한의 35조 원 정도가 서민금융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 금액입니다. 네. 거기에 1년에 뭐 1조 원 증가했다고 그래서 크게 뭐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점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네. 실질적인 방안이 이 강구되고 제시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뭔가 좀 광고만 세게 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얘기 더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현상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날카롭게 뚫어서 그 본질 혹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런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도미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법인세 관련 이야기 좀 파볼까 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나온 한 일간지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법인세 대폭 내리자 임금 오르고 투자 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법인세 올린 것에 대한 반응 같기도 한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마 청취자들 같은 경우도 뭐 세계 최대로 이제 고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가 네. 최저임금을 뭐 기존에 $10에서 $11로 2월 달부터 인상하기로 했고 전 직원에게 $1,000 정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아마 뉴스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을 두고선 트럼프 감세 정책의 낙수 효과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요. 네. 이것이 향후 한 2년간 이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경제학계에서 이 경제학자들 간의 이 법인세 인하 효과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했을 경우에 이제 기업 부담이 아무래도 감소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기업 부담이 감소한 만큼 그 혜택을 이제 주주라든가 노동자들에게 이제 돌려주거나 네. 아니면 투자를 증가시켜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도 이어진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는요. 네네. 반대 측에서는 뭐냐면은 오히려 이제 정부 세입이 감소하면서 정부 이제 세금을 이제 인하하게 되면 정부 세금 수입이 이제 감소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 타격을 보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정부 서비스가 축소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보게 되면은 법인세가 높은 기간에 되게 생산성과 임금 증가가 높았고, 네네. 법인세율과 기업 투자 간의 상관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레이건 행정부 때 1986년에 법인세 급격하게 이제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생산성 증가나 실질 임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반대쪽에 네.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거는요. 네네. 국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도를 하면서 일부 시각을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월마트 임금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포천지라고 있죠. 네네. 포천지에서 1월 11일자에 그 이제 조지타운 대학의 이제 그러니까 거기 교수인데 해리 홀저가 거기 정규 해설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 월마트가 임금을 올려야 할 4가지 이유 이렇게 가면서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세금 감면은 그 이유 중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예. 거기 이제 4가지 근거를 이제 제시한 걸 보면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월마트의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다. 세제 개편 이전부터 인상해 왔다. 네. 월마트는 굉장히 이제 저임금 고용주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네네. 2015년 초에 이제 당시에 9달러로 인상을 했었고 1달러 인상했었고 네. 2016년도에도 10달러로 인상을 했었고 1달러 또 인상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 이전부터 올려왔었는데 왜 올려왔냐면은 워낙 이제 저임금 고용주라는 나쁜 평가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증가하는 실업률이 굉장히 급감하면서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은 지금 2009년부터 거의 10년 가깝게 7.5달러입니다. 네네. 동결하고 있는데. 많은 주하고 도시들에서는 이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이미 인상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월마트 재단 입장에서도 이런 현실을 이제 그러니까 부응해가지고 그동안 올려왔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월마트 입장 속에서는 이 임금이 낮다 보니까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충성도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성과가 낮다 이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해야지만 네. 이직률을 그러니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선회하는 연장선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월마트의 이 최저임금 이제 인상을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효과로만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네.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보너스 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시급도 좀 인상한 이런 네네.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이제 효과겠지만은 기업들의 부담 감소에 따른 효과로 일정하게 해석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월마트 사례는 법인세를 낮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오비락이다. 좀 이런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도 계속 법인세를 내려왔다가 이번에 좀 상향 조정하게 된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간에 그러면 법인세를 내려준 효과가 있었느냐도 역시 또 이 미국 사례처럼 지금 계속 갑론을박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매년 1월 달 되게 되면 이제 전미 경제학회가 열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이제 그러니까 모임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일부 이제 신문들에서 이제 뭐 보도를 하기에 네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이 트럼프의 이제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이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제 두들겨 맞았다.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얘기가 보도되고 그랬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날 발표하는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2006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신데 네. 에드 펠프스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금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간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혁신이 부족해가지고 네. 자체적인 혁신이 그러니까 안 생겨가지고 생기는 문제이지 네. 이걸 가지고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투자로 이어지거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심지어 뭐 레리 서머스라고 이제 클린턴 때 이제 하버드 총장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클린턴 때 재무장관했던 사람은 경제 성장 기여도는 제로라고 이제 혹평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세제 개혁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도 현금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 인하했을 때 투자가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 이거예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도 이제 그러니까는 아주 혹평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측면이 있듯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보수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쭉 이렇게 해왔는데. 네네. 그게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이런 이제 국민 정서이고. 네. 그 연장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그러니까 이 공평성 문제 네.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누구한테 부담을 더 이제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속에서 접근했듯이요. 네네.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하가 그러니까는 기업의 그러니까 투자 증가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최근에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계의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예, 사실 뭐 이런 보도들보다 자꾸 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포커스의 어떤 수사, 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유보금 많이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아니다라는 것도 청취자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나 여러 가지 법인세 인상 어떤 한쪽 측면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좀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장을 다 미국으로 옮기겠다, 세금 싼 곳으로 기업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좀 앞서 오비락 사례로 첫 번째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간에는 그럼 세금 싼 곳으로 왜 안 갔나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좀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업이 이제 경제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요. 네.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의 특히 제조업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흔히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이제 영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걸요.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법인세 인하 이전, 그러니까 특히 2010년 이후에 이게 이런 해외 생산 시설의 미국으로 이전은 계속 진행돼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만 2016년만 하더라도 한 해외에 나갔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는 해외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들어온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2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순유입됐습니다. 미국으로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거기에 이제 가장 커다란 이제 그 일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부터 16년까지 보게 되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 79,540개 그러니까 한 거의 8만 개가 이제 그러니까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제 재유입된 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뭐냐면 로봇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봇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굳이 그러니까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그 유출된 일자리가 지난 그러니까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보게 되면은 한 10,000개가 넘습니다. 1821개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보다 우리가 임금이 좀 높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국을 선택하는 거하고 중국을 선택하는 건 이유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리쇼어링과 그다음에 미국 내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일자리가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서 여전히 한 135만 개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봇을 도입하면서 일자리가 그러니까 많이 증가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거길로 이제 연결된다는 이런 논리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담론으로 그러니까는 이 생산시설이 나가게 되면은 법인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높게 되면은 다 기업들이 철수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 공포 마케팅입니다. 예, 공포 마케팅. 사실은 지금 이렇게 꾸준히 말씀드리면서도 이 법인세 오르고 내리는 단순 이 선상에서 기업 활동의 생산성의 증가 혹은 위축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는 부분들의 한계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들은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735님, MB 때 많이 법인세 내렸는데 그때 고용이 늘었나요?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9193님도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동생과 원마운트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9193님, 8735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의견 주신 다른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